자,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기법입니다. 자, 우리 환경 설계는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하게 언급을 할 거예요. 여기서는 개념만 간단하게 잡고 넘어갑니다. 자,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기법이라는 것은 바로 주거, 도시 지역의 물리적 환경 설계, 재설계를 통해서 주변 주거라든가 도시 지역의 물리적으로 환경을 설계하는 겁니다. 재설계를 통해서 범죄 기회를 차단시키고자 하는 기법, 범죄 취약 요인을 찾아서 그것을 차단시키는 그런 기법을 우리가 세프티드 기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우리 1차 시험에 나왔던 거 있죠? 이게 바로 오스카 누는의 방어 공간 이론이 이번에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여기는 네 가지가 있죠. 이영자의 입해서 네 가지 이영자의 입이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환경 설계와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 영역성 확보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와 관련되어 있어요. 또 자연적 감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개념들이 이번 시험에 출제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일단 이게 방어 공간 이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시고 본격적으로 세프티드 원리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관련 있는 거니까요.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세프티드 원리는 5가지가 있죠. 5가지 두 문자가 뭐죠? 유형자의 할자 해서 이 5가지 세프티드 원리로 여러분들이 기억합니다. 면접에도 세프티드 원리 5가지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통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연적 감시에. 자, 여기에 있는 그림하고, 여기에 있는 그림하고요. 여기 있는 그림의 차이점이 뭔가요? 여기는 나무들이 많습니다. 또 집을 일부는 가려져요. 그런데 이쪽에는 나무가 거의 없죠, 앞쪽에는. 훨씬 더 개방적입니다. 어떤 쪽이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까요? 바로 오른쪽이에요. 이거는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굉장히 개방적이죠. 오히려 이런 개방적인 것이 훨씬 더 뭡니까? 예방에 도움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렇게 개방적인 경우는 여기 있는 이웃 주민들은 서로 잘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내가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이 장소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동작이 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을 보면서 또 천정을 누르고 사람이 없으면 돌아가야 되는데 갑자기 주문에 뭔가를 꺼내더니 문을 따고 들어가는 거예요.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 그럼 수상하다 해가지고 이웃 주민이 어떻게 합니까? 경찰한테 신고하겠죠. 훨씬 더 개방감이 있는 이런 형태가 훨씬 더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 하는 사실은 연구 결과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때는 담장 허물기 운동 해가지고 그런 운동도 있을 정도로. 이해하셨죠? 그리고 또 이 가로등 있잖아요. 이것도 많이 설치함으로써 주변을 밝게 하게 되면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이해하셨죠? 이게 자연적 감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방적인 어떤 형태가 훨씬 더 예방에 도움이 되고 가로등을 많이 설치함으로써 밝게 했을 때 예방이 된다 하는 게 자연적 감시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자연적 접근 통제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관을 타고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은 아파트 배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요걸로 덮어버렸잖아요. 보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손을 잡지 못하도록, 그죠? 이렇게 설치한다든가. 또, 아파트 저층에는 방범창을 설치한다든가. 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도록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카드를 대고, 얼굴 인식, 홍채 인식 등등, 이런 장치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자연적 접근 통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함부로 안에 들어올 수 없도록, 아무나 들어올 수 없도록 차단시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자연적 접근 통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놀이터죠. 그죠? 놀이터죠. 또 운동시설이에요. 이것도 여름에는 다 분수, 물이 막 올라오면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을수록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활동을 하겠죠. 주변에 어른들이 많이 또 활동을 하니까 아이들이 유괴당할 가능성도 거의 낮아집니다. 근데 아이들만 있다고 보세요. 이런 시설이 별로 없다고 보세요. 이런 시설이 없어도 아이들은 잘 놉니다. 그럼 아이들은 밖에 있고 어른들은 집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만 있을 때는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음으로 해서 많은 아파트 주민들이 나와서 활동을 함으로써, 그래서 이 활동을 하는 것이 오히려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 하는 원리가 바로 활동의 활성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원리를 한번 더 볼까요? 영역성 강화입니다. 이게 아파트잖아요. 아파트 주변에는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이렇게 설치한다고 사람들이 들락날락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설치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부인들을 막기 위해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건 아니에요. 바로 사적 공간과 사적 공간하고 공적 공간을 어떻게 한다? 구분하기 위해서 이걸 설치한다 이 말이에요. 영역을 구분한다.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 영역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걸 설치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게 영역성 강화다. 그죠?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을 어떻게 한다? 구분해 줌으로써 아무래도 뭐예요?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수상한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여러분들이 더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죠. 내가 사는 아파트에 누군가가 노상 방류를 한다? 담배 꽁초를 버린다? 기분 나쁘죠. 그죠? 그러니까 영역성을 구분해 줌으로써 그런 의식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영역성 강화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 유지관리가 되겠죠. 자, 낙서로 훼손된 벽 방지가 있어요. 그걸 깨끗하게 또 씻어내거나 새로 페인트를 칠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만약에 가로등이 고장이 나면은 또 수리해야 되겠죠. 또 계단도 지저분하잖아요. 깨끗하게 또 페인트 칠하죠. 가로등 정비하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유지 관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런 것들이 모두 세프티의 원리와 관련되어 있다. 범죄 예방과 관련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한번 다시 우리가 한번 이걸 한번 또 정리를 해볼게요. 자, 세프티의 원리는 시험 문제도 굉장히 출제가 잘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한번 원리를 한번 또 보면서 또 간단하게 추가적으로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설명할 내용이 있을 때. 자, 파손 적시 보수, 청결 유지, 조명, 조경 관리는 뭐와 관련되어 있죠? 유지 관리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유지 관리. 울타리 펜스를 설치한다. 사적 공적 공간을 구분한다. 영역성 강화와 관련되어 있어요. 처음 설계한 대로 개선한 의도대로 기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관리하는 것을 유지관리라고 합니다. 조명, 조경, 가시권 확대를 위한 건물을 배치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자연적 감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적 공간의 경계를 제거하여가 아닙니다. 표시하여 주민들의 책임의식과 소유의식을 정대함으로써, 그죠? 감소시킴으로써가 아니에요. 사적 공간에 대한 관리권과 권리를 강화시키고, 영역성 강화입니다. 요거 조심하세요. 경계를 표시하는 거예요. 책임의식과 소유의식을 전개시키는 거예요. 관리권과 권리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반대로 놓으면 틀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6번. 일정한 지역에 접근한 사람을 정해진 공간으로 유도하거나 예부인 출입을 통제하도록 설계하는 것. 자연적 접근 통제입니다. 그 다음 이것도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거리의 눈을 활용하여 자연적 감시와 자연적 접근 통제 이 두 개의 기능을 확대한 원리가 뭐예요? 영역 활동의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여기에 보면은 자연적 감시와 자연적 접근 통제 이 두 가지 원리를 확대한 원리입니다. 자, 그리고 놀이터, 공원 설치, 체육시설, 접근성 이용 정대, 벤치 설치 이거는 뭐예요? 활동의 활성화를 시키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되겠죠. 활동의 활성화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차단기, 방범창, 잠금장치는 자연적 접근 통제와 관련되어 있고요. 가시권을 최대한 확보해서 외부 침입에 대한 감시 기능을 확대하는 원리가 바로 자연적 감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으면 100%다 맞추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내용만 여러분 대답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외국 범죄 예방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 범죄 예방 프로그램은요, 바로 대표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이에요. 자, 첫 번째 범죄 분쇄 방안이죠. Take a bite out of crime. 바이트가 뭐예요? 물다 이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개를 떠올릴 수가 있잖아요.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무는 동물 가면은 개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 개가 나오면은 바로 바이트, 물다 이걸 떠올리시면 돼요. 범죄 해결사니까 범죄를 멈추게 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자, 범죄를 해결한 사람에게는 현금으로 보상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제도가 있죠. 그 다음에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 헤드 머리죠. 머리가 피었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고요. 총체적 교육은 특별교육입니다. 이건 아주 미국에서 어린아이부터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바로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특별교육이다. 그래 보시면 되고요. 다이버전 하는 말이 전환하다 이 말입니다. 원래 형사처벌을 해야 되는데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보호관찰로 대체하는 거죠. 낙인 이런 것도 관련돼 있죠. 그죠? 형사처벌이 아니고 보호관찰로 대체하는 거. 전환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이버전이 되는 거예요. 전환제도. 그 다음 잡수, 직업, 취업 막 관련돼 있죠.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그리고 세이버시티 프로그램은 미국 범죄 예방 프로그램이 아니고 영국 범죄 예방 프로그램이다 하는 거. 이게 또 시험에 정답으로 출제가 되니까요.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더 이상 공부할 건 없어요. 여기 있는 내용만 정리를 해주시면 아주 쉽게 문제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2절입니다. 자, 범죄 예방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범죄 예방 활동에 대해서 여러분도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범죄 예방 활동하면 지역 공동체의 모든 분야와 만다 예, 지역사회와 협력을 한다 이 말이에요. 협력을 해서 범죄를 예방한다는 거예요. 우리 경찰만 인력만 가지고 범죄를 예방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경찰은 지역사회와 공동체와 협력을 해서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발생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거죠. 그게 바로 범죄 예방 활동, 지역사회 범죄 예방 활동이다. 그래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전에는 경찰의 역할은 어떻습니까? 전에는 범죄 투사였어요. 투사의 역할이에요. 지금은 투사의 역할에 범죄를 근거하고 처벌하고 그런 범죄 투사의 역할보다는 오히려 문제 해결자로서 역할을 더 중점을 두는 게 지금 현재 우리 지역사회 경찰 활동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경찰이기 때문에 범죄자를 체포하는 것도 당연히 뭡니까? 필요하죠. 그렇지만 이거는 과거에 중요시했던 부분이고 지금은 범죄자를 체포하고 이런 역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자로서 역할, 여기에 더 중점을 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역사회 경찰활동, 이 이론을 정립한 학자가 누구예요? 예, 바로 여기 있습니다. 토로야노비치라고 해서 이 사람이 지역사회 경찰활동 이론을 정립한 학자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지역 경찰활동부터 보겠습니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문제 지향 경찰활동입니다. 학자가 누구예요? 골든 슈타인입니다. 자, 문제 해결 과정 이게 중요하죠. 시험에 나오는 거죠.
자, 문제 해결 과정은 바로 사라입니다. SARA, 사라. 자, 처음에는 뭡니까? 우리 지역 내에 문제점을 스캐닝, 조사를 합니다. 찾아낸다, 이 말. 우리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찾아냈으면 왜 이 문제가 일어나는지 원인을 파악하는 거예요. 자, 원인을 알았으니까 행동을 해야죠. 해결을 해야죠. 그리고 해결하고 나서 대응책이 적절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를 평가하는 거예요. 또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 지향 경찰 활동은 자, 옛날에는 전통적 경찰 활동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통적 경찰 활동으로 범죄를 예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사회 문제 해결 중심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기가 된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 경찰 활동들이 그런 개념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지향 경찰 활동은 범죄도 당연히 다룹니다. 다루지만 범죄뿐만 아니라 폭넓은 다른 문제 범위를 다룬다는 데 의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자, 문제 해결 과정 이거 여러분 잘 정리를 하도록 합니다. 자, 이웃지향적 경찰 활동은 누가 주장한 거죠? 윌리엄스가 주장한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 지역 조직은 경찰관에게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아요. 경찰관에게 지역 조직이 부여받아요. 뭐 기본적으로 뭐 어떤 시간대에 어떤 장소에서 범죄가 많이 일어난다 뭐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은 우리 경찰관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 정보를 지역 조직에 부여를 합니다. 지역 조직은 부여를 받아요. 부여받아서 서로를 위해서 감시하고 그죠? 민간 순찰을 실시하는 거죠. 우리가 감시를 하니까 서로 막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서로를 위해서 감시한다 한 말은 이런 거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 우리 동네에 골목길이 좀 어두워요. 물론 가로등은 나름대로 설치를 많이 했지만 도시가 정비가 안 돼서 아이들이 늦게 학원에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좀 위험한 그런 어떤 지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 지역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역 주민들이 우리 경찰관들이 일반적으로 예방 활동도 하겠지만 우리 지역 주민들도 어떻게 합니까? 서로 팀을 짜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A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B팀 이렇게 해서 또 A팀은 어떤 장소에서 B팀은 어떤 장소에서 순찰을 한다든가 또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겠죠. 만약 위험한 일이 생기면 호루라기를 부르라, 소리를 질러라. 그러면 순찰하는 사람들이 달려갈 것이다. 이런 또 사전에 교육도 이루어지겠죠. 그런 것들이 뭐예요? 이웃지향적 경찰활동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전략지향적 경찰활동인데요. 이것도 골든슈타인이 주장한 내용입니다. 자, 이거는 범죄적 요소나 사회 무질서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고 지역사회를 교정하는 데 있어서 지역사회에 그 기초를 확립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하면 좀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름 경찰서를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저 해운대 가면 여름에 휴가철에 가면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전국에 많은 사람들이 해수욕을 하기 위해서 해운대에 모이잖아요. 그러면은 평소에는 거기에는 임시 파출소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휴가 기간에는 임시로 파출소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전략지향적 경찰 활동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또 합동 순찰도 마찬가지예요. 경찰과 우리 인가 힘을 합쳐가지고 합동으로 순찰하는 겁니다. 그다음 한강 경찰들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그런 내용들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통적 경찰활동과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 질문하면 제일 대답을 잘하죠. 경찰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범죄자를 나쁜 사람을 잡는 사람, 체포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범인을 검거한 거기에 초점을 두는 활동이 전통적 경찰활동.
지역사회는 범인을 체포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있는 우리 경찰 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방에 초점을 두는 것이 바로 지역사회고, 진압에 초점을 두는 것, 범인 근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전통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통적인 경찰 활동은 범죄에 대한 책임은 경찰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경찰이고 지역사회는 경찰과 주민이다 이 말입니다. 주체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전통적 경찰활동은 역할이 뭡니까? 범죄 해결에 있습니다. 예방이 아니고 일어난 범죄자를 근거해서 처벌하는 거예요. 범죄 해결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어때요? 폭넓은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업무평가 방식은 전통은 체포율, 근거율이 바로 업무평가 방식이 됩니다. 누가 얼마나 많은 범인을 체포했느냐, 범인을 검거했느냐,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고, 지역사회는 뭡니까? 범죄와 무질서가 우리 지역에 얼마나 줄어들었느냐. 범죄와 무질서가 줄어들어야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잘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평가를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다음 우선순위는 어떻습니까? 전통은 범죄 근거활동이 우선이고, 지역사회는 범죄 예방 활동이 우선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적 경찰활동은 효과성은 바로 대응 시간에 범죄가 일어나면 얼마큼 빨리 범인을 검거하느냐. 지역사회는 뭡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역 주민과 얼마만큼 협력을 잘 하느냐. 대중의 협조. 이게 효과성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하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조직 구조는 당연히 전통은 집권하고 지역사회는 분권화가 되겠고요. 그리고 의사소통은 경찰의 일방적인 의사전달. 경찰이 주체이기 때문에 경찰은 계급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위에 있는 사람이 명령에 따라서 전달이 되는 거죠. 근데 지역사회는 쌍방 의사소통입니다. 왜? 경찰과 지역 주민이잖아요. 주체가. 주민이 경찰의 부하가 아니잖아요.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서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걸 여러분 잘 기억을 하도록 합니다. 요 정도 비교하시면 전통과 지역사회를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통과 지역사회 한번 구분해 볼까요? 자, 전통의 체크를 할게요. 자, 범죄에 대한 책임은 경찰에 있다? 전통입니다. 범죄와 무질서 구제는 지역입니다. 쌍방의 의사소통, 지역사회입니다. 범죄 해결은 전통입니다. 대응 시간도 전통입니다. 폭력은 지역 문제는 지역사회, 경찰의 일방적인 의사 전달은 전통입니다. 범죄에 대한 책임과 경찰의 주민은 지역사회, 범인 검거율은 전통입니다. 사후적 범죄 근거할 때 우선을 둔다 전통입니다. 분권화는 지역사회, 지역주민과 협력 정도는 지역사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무관용 경찰 활동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이건 간용을 베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깨진 유창기론과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소한 규칙 위반에도 간용을 베풀지 않는다는 정책을 말합니다. 이건 1990년대에 뉴욕에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었고요. 윌슨과 켈링의 깬 유창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범죄 다발 지역 경찰활동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셔먼이요. 범죄 다발 지역의 경찰력을 집중할 경우 매우 효과적이라고 결과를 보여주었다. 당연하죠. 범죄가 많이 일어난 지역에 경찰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게 되면 아무래도 범죄를 하기가 어려질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특정 지역에 경찰력을 집중하게 되면 범죄자는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지역에는 범죄 예방 효과가 있을는지 몰라도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범죄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서 범죄를 해버리기 때문에 전체적인 범죄 건수는 달라질 것 없다는 거예요. 이쪽에서 집중적으로 누르면 이쪽에서 뭐예요?
더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요? 풍선 효과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개념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지역격차 활동 순찰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순찰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죠. 자, 정선 순찰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선 순찰은 그림에 나와 있듯이 바로 순찰함이 있어요. 순찰함이 있고 그 다음에 정해진 노선이 있어요. 정해진 노선에 따라서 순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에 정선 순찰 같으면 규칙적으로 하는 거예요? 불규칙적으로 하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까? 불신을 바탕으로 합니까? 불신을 바탕으로 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선 순찰은 불신입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과 노선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규칙적으로 순찰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장점은 뭐예요? 위치 파악이라든가 연락하기가 수월해지고요. 단점은 범인들이 미리 순찰 내용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순찰함에 가고 나서 범죄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선 순찰입니다. 자, 난선 순찰은 어떤 거예요? 이런 거예요. 순찰 어떤 노선이라든가 시간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네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믿으니까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불규칙적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순찰했지만 내일은 이렇게 순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날에는 이렇게 순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규칙적이지 아니죠. 믿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불규칙적이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장점은 뭡니까? 범죄자들이 순찰 내용을 예측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매일매일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단점은 뭐예요? 통제가 안 된다. 연락이 용이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맡겼더니 순찰을 돌지 않고 시원한 나무 그늘 밑에서 차를 세워놓고 휴식을 취한 그런 근무 테마, 소홀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난선 순찰이에요. 그 정선 순찰과 난선 순찰의 장점을 도입하고 단점을 보완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요점 순찰이 됩니다. 자, 이 요점은 순찰함으로 보시면 돼요. 순찰함이 있으니까 이거는 정선 순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순찰함과 순찰함 사이에는 어떻습니까? 바로 난선이잖아요. 그렇죠? 난선 순찰이 되는 거예요. 정선과 난선 순찰의 장점을 도입하고 단점을 보완한 것이 바로 요점 순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요점 순찰은 순찰함이 정선 순찰에 비해서 적다. 이걸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구역 책임 자율 순찰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자, 지구대가 있는데 구역이 3개로 나눕니다. A구역, B구역, C구역, 1구역, 2구역, 3구역. 1구역은 순찰 A팀, 2구역은 순찰 B팀, 3구역은 순찰 C팀이 담당하는 거예요. 구역마다 뭐예요? 범죄가 일어나는 장소라든가 시간대가 다 다르겠죠. 그걸 면밀히 분석해서 어떻게 한다?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장소, 또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순찰을 한다는 거죠. 그게 구역 책임 자율 순찰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은 다 언급을 했으니까요. 바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조금 내용이 가려졌는데 9번까지만 할게요. 자, 인간에 대한 불신을 바탕으로 한다 하면 뭐예요? 불신을 바탕으로 한다. 이거는 정선 순찰. 범죄자 예측을 교란시킬 수 있다. 난선 순찰. 근무자 태만 소홀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난선 순찰. 순찰함이 정선 순찰에 비해서 적다. 요점 순찰. 담당 구역 내의 범죄 취약 시간과 지점을 적극적으로 분석 활용하는 자율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는 순찰유도가 구역 책임 자율 순찰입니다. 사전에 노선이 지정되어 있다. 규칙적이다. 정선 순찰이에요. 그 다음 노선이 불규칙적이다. 난선 순찰입니다. 범죄자 예측을 변환시킬 수 있다. 난선입니다. 범죄자들의 일을 예측하고
출연할 수 있다. 뭐죠? 정선 순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번에는 요점과 요점 사이에 난선 순찰을 실시한다. 이게 요점 순찰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까지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떤 순찰 내용인지를 여러분들이 대답만 할 수 있으면 문제는 다 맞추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순찰에 대한 연구도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최근에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뉴욕 경찰 25구역이 있어요. 요거는 최초 순찰에 대한 최초 연구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캔자스시 범죄 예방 순찰 실험은요. 요게 중요한 거는 뭐예요? 캔에 보면 앞에 여기 카하는 게 있잖아요. 차량 순찰이에요. 다른 것들은 다 도보 순찰이에요. 다른 것들은 다 도보 순찰인데 캔자스시만 뭐예요? 차량 순찰에 해당된다. 요거 차량 대신에 도보 순찰로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틀리게 되니까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캔자스시 범죄 예방 순찰 실험은요. 자, 차량 순찰 수준을 증가해도 범죄는 감소하지 않았어요. 생각해도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차량 순찰은 범죄 예방 효과에 있다 없다.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캔자스시 범죄 예방 순찰 실험이 경찰 순찰 활동 전략을 제고하게 만든 연구가 바로 캔자스시 범죄 예방 순찰 실험이 되는 겁니다. 자, 차량 순찰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 경찰 순찰 활동 전략을 제고하게 만든 연구가 바로 캔자스시 범죄 예방 순찰 실험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도록 합니다. 자, 누악시 범죄 예방 순찰 실험이에요. 자, 도보 순찰을 증가해도 범죄는 감소하지 않았고, 자, 도보 순찰을 증가했는데 범죄가 감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내가 살고 있는 구역 내에서는 범죄가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구역에서는 범죄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유구역에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 플린턴도 도보 순찰입니다. 자, 플린턴도 여기 보시면은 실험 기간 중에 범죄 발생 건수가 증가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실험 구역에서는 감소한 건 맞지만 그 지역 전체로 봤을 때는 오히려 범죄 발생 건수가 증가했습니다. 증가했는데 도보 순찰 결과 시민들은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바로 플린턴 도보 순찰이다. 그래서 뉴욕 경찰 25구역은 최초 실험이다. 캔자스시는 차량 순찰이다. 경찰 순찰 활동 전략을 제고하게 만든 연구다. 누악시는 도보 순찰을 증가했는데도 범죄를 감소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역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범죄가 줄어들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 그 다음 플린턴 도보 순찰은 실험 기간 중에 범죄 건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오히려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우리가 이걸 보고 사실은 차량 순찰은 범죄 예방 효과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도보 순찰은 그래도 조금 나을 수는 있어요. 기동성이 떨어져서 그렇지. 그저 짧은 시간에 많은 지역을 순찰을 할 수 없어서 그렇지.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순찰은 범죄 예방 효과에 그리 크지 않다는 겁니다. 크지 않지만 뭐예요? 우리 시민들은 내가 살고 있는 구역은 범죄가 줄어들고 있다, 더 안전하다 착각을 하고 있지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준다는 거예요. 경찰의 순찰을 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사회활동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런 효과는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크기 때문에 뭐예요? 순찰을 포기할 수 없다. 순찰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이제 민간경비와 공경비 비교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간경비와 공경비. 자, 민간경비는 여러분 잘 아시죠? 공경비는 경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목적이 어떨까요? 다르죠. 민간경비는 예방적 측면을 중시하고 공경비는
법집행적 측면을 중시하는 거예요. 자, 민간경비는 예방이라고 해서 국민의 어떤 재산을 보호하고 그게 아닙니다. 자기 고객들의 재산을 보호하는 거예요. 신변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경찰은 뭡니까? 단순히 예방적 측면을 중시만 하는 게 아니죠. 그죠? 예방도 하고 집행도 하고 집행적 측면을 중시한다. 차이점을 알아두시고, 자, 민간경비는 주체는 영리기업이고 공경비는 국가기관입니다. 그리고 민간경비는 권한이 한정되어 있어요. 또 많은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공경비는 우리 경찰은 일반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민간경비는 사실은 특별한 권한은 없어요. 자기 고객 가게에 침입을 하게 되면 현장에 달려가서 그 고객을 검거하는 거예요. 검거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현행범 체포하니까 경찰에게 인계를 하는 거죠. 현행범 체포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민간경비라고 해야 민간경비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도 할 수 있고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거죠. 그 특별한 권한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 공경비는 우리 경찰은 일반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이제 출제가 제일 잘 되는 게 바로 서비스 내용이죠. 민간경비는 경합적인 서비스고 공경비는 비경합적인 서비스입니다. 우리 경찰은 뭐 세금을 많이 낸다고 해서 부자라고 해서 서비스가 더 좋고 가난한 사람은 서비스가 낮고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경찰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고급 주택에 살든 달동네에 살든 똑같이 공정하게 하셔야 됩니다. 비경합적인 서비스죠. 그런데 민간경비는 어떻습니까? 경합적이죠. 아무래도 우리 회사에 이익을 많이 주는 고객들은 서비스가 더 좋고 큰 이익을 주지 않는 또 고객은 거기에 걸맞는 서비스만 제공하는 거죠. 우리 백화점에 가보세요. 1년에 한 5천만 원, 1억 정도 쓰면 VIP 고객이 됩니다. 주차장도 따로 있잖아요. VIP 주차장 해가지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또 저 위에 올라가면 또 라운지가 있잖아요. 거기서 또 우리 VIP 고객들은 편히 휴식도 취하고 차도 마시고 시간을 보낼 수가 있잖아요. 그만큼 민간 기업에서는 고객들에 대한 경합적인 서비스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간경비와 공경비 이 정도 비교해서 정리하시면 충분하니까요. 자, 목적대로 주체, 권한, 서비스 내용을 잘 구분해서 정리를 하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생활안전경찰 활동을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경비경찰 활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